안녕하세요. 오늘 읽고 온 작품은 높은 성의 사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SF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필립 K. 딕의 1962년 작품입니다. SF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라는 책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의 원작으로도 유명하죠. 저는 이 필립 K. 딕의 작품을 굉장히 하드보일드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실과 비슷한데 한 층위를 다르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날카로운 진실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가 너무 유명하긴 하지만 이 높은 성의 사내 또한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진 그런 작품인데요. 일단 SF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휴고상 장편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고요. 또 2015년 아마존 프라임 독점으로 드라마화가 되며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드라마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제목과 소재는 차용을 했지만 등장인물과 주요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높은 성의 사내 또한 작가 특유의 하드 SF적인 면모가 있어요.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럴 수도 있었겠다 싶으면서도 낯선 어떤 풍경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트 수송기가 굉장히 발달했다거나 인류의 우주 진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됐다거나 또 수소 에너지 그리고 수소 폭탄 등 전쟁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그런 인류의 모습을 살짝 훔쳐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미지는 드라마 포스터와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이미지로 보이는데요. 나치 문양과 일장기가 미국을 반으로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일 히틀러 손 모양을 하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있죠. 네, 이 높은 성의 사내라는 작품은 만약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다루고 있는 대체 역사 소설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 인터넷 유저가 만든 높은 성의 사내에서 재편된 세계 지도입니다. 붉은색이 나치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고요. 푸른색이 태평양 일대를 모두 다 먹은 일본의 영향권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비교적 중립적인 지대라고 보이는데요. 중립적인 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치가 승리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당연시되고 노예제도가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나치와 일본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세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 무대는 미국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패배해 세계로 갈라져서 나치의 영향이 있는 곳과 일본의 영향 하에 있는 곳으로 나뉘어버린 그런 어떤 미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층 더 이 소설을 흥미롭게 하는 것은 만약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면 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대체 역사 소설이 또 이 안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발매되자마자 금서로 지정되었다는 설정이지만 암암리에 이 세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번씩은 돌려서라도 읽어보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가진 책으로 묘사가 되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은 등장인물들의 반응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재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진짜 가능한 일인데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미국이 승리했을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소설 속의 이 일들이 진짜 일어났어야 된다며 동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 유행하는 대체 역사소설의 저자가 바로 제목에서 언급하는 높은 성의 사내입니다. 이 소설에서 다루는 달라진 세계 지도와 일부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제국주의가 승리하고 파시즘이 만연한 그런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묘사될 측면이 크겠죠. 그런데 이
세계 지도의 지형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드시기도 할 겁니다. 아까 이 소설이 1962년에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이후 인물 소개에서도 말하겠지만 독일과 일본 사이의 감독인 긴장감은 1960년대 콜드워, 즉 냉전 시기의 갈등 양상과 조금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큰 전쟁이 끝나고 인류 멸종에 대한 위기감도 어느 정도 잠재워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을 이러한 극단적인 세계 지도를 통해 비판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 나치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보다 안 좋은 세계는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백인 중에서도 게르만 민족이니 이탈리아인이니 그들 안에서 또 계급을 나누어서 서로를 차별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경제적으로는 굴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동양인들을 무시한 그런 백인의 모습이 나온다든가 하는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서 나치 독일이 내걸었던 파시즘의 깃발이 실제로 승리했을 때 얼마나 안 좋은 세계선이 도래할 수 있는지를 또 명백하게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은 군상극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군상극이라는 것은 한 명의 단일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 등장인물들이 번갈아 나오며 사건을 진행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등장인물들은 책 등장인물 이름과 소개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가 조금 더 가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등장하는 로버트 칠던이라는 인물은요, 아메리칸 예술공예품 상사의 주인입니다. 이 높은 성의 세계에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예술이 더는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저 골동품 장사에 불과한 격이 낮아진 그런 위치에 있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 매력이나 가치를 부여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골동품 수집가들만 과거의 유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로버트 칠던이라는 사람은 약간 비굴해서라도 본인의 생계 유지 등등을 위하여 미국 골동품들을 일본인들에게 판매하는 입장으로 나옵니다. 그 옆에 등장하는 다고미 노부스케가 로버트 칠던의 손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고미 노부스케는 그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태평양 연안 연방 주재로 일본 무역 대표부에 소속한 고위 관료입니다. 높은 성의 사내 세계관에서 일본이 태평양 연안의 가장 권력자라는 걸 생각하면 다고미 노부스케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설 후반부에 가면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스포일러가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첩보를 받게 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죠. 후고라이스 하단에 바이네스라는 이름을 먼저 소개할게요. 바이네스는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자신만만한 스웨덴인 기업가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저 바이네스라는 사람은 독일의 스파이로 독일이 일본을 점령하려 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들고 다고미를 만나러 온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이네스가 본인의 정체를 들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다고미와 약속을 잡고 만나려 하는 이 장면들이 굉장히 긴장감 있는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두 번째에 있는 프랭크 프링크를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유태인 공장 노동자입니다. 즉 나치의 유태인 인종 학살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국에 살게 되었지만 미국에서도 본인의 지위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미국의 공예품들이 골동품만 취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가짜 골동품들을 만들어서 위조품으로 팔고 이런 사업이 또 성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설정인데요.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이런 가짜 골동품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프링크라는 사람은 가짜 골동품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예술품을 만들고자 해요. 그런 그의 시도가 아름답기만 하게 끝날지 아니면 현실 앞에 무너질지 지켜보며 이런 소상공인으로서의 첫 도전을 응원하게 만드는 개인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줄리아나 프링크라는 인물은 프링크의 전처로 소설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호텔에서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조 치나델라라는 매력적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제에 메뚜기는 무겁게 짓누른다. 즉, 이프의 이프 소설. 만약 독일과 일본이 패배하고
미국이 승리했다면 어떤 세계가 되었을까에 대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나머지 조 치나델라와 함께 그 책의 저자이며 지금은 은신하여 살고 있다고 알려진 호손 아벤슨을 찾아가고자 하죠. 줄리아나 프링크 옆에 있는 조 치나델라는 수록 운전수로 줄리아나 프랑크에게 접근하여 어떠한 소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줄리아나 프링크와 조 치나델라가 함께 나오는 장면들은 마치 하나의 로드 무비를 보는 것처럼, 즉 일정한 도착지가 정해진 여행을 하러 가는 길에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사건들을 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메뚜기는 무겁게 짓누른다라는 소설을 읽게 되는데요. 그 문제에 메뚜기는 무겁게 짓누른다의 저자가 가운데에 위치한 호손 아벤센입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아는 인물들, 히틀러, 괴벨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등등 유명한 어떤 역사적 인물들도 언급으로나마 등장합니다. 극 중에서 히틀러는 거의 사망한 상태인데요. 과연 독일의 다음 총통이 누가 될 것인가를 예측하며 소설을 읽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지 못한 많은 다른 등장인물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랭크 프링크와 동업을 시작하는 직장 동료도 있고요. 폴이라는 일본인이 등장해서 로버트 칠던에게 프랭크 프링크가 만든 예술 작품을 사고자 어떤 사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소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는 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이 참 한 줄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게 모든 등장인물이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소개하려고 하면 거의 모든 스토리라인을 한번 다 훑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뭉뚱그려 버리면 각자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어떤 것들을 목표하는지 위주로 심플하게나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책이 대략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 소설이다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인 감상, 왜 이거를 재밌게 읽었는지를 말을 하고 끝내볼까 해요. 일단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 하나가 이 오로지 골동품만 수집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소설 앞쪽에만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까지 이어지는 꽤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작중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어떤 장면이 뭐냐면 미국인이 중요한 바이어에게 인사를 하러 갈 때 골동품으로 뭔가를 선물을 하는데 그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미키마우스 빈티지 시계라는 장면이 나와요. 현재 매스미디어의 중심에 있으며 언제나 많은 공산품들을 찍어내곤 하고 팝컬처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현재 미국을 생각해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모으는 것은 그것이 소장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또 소장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흔히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쟁의 승패로 인해서 진짜로 가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과연 미학과 권력의 역학관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덥지만 아름답다고 여기는 예술 화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변곡점에 의해서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거나 혹은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변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거 앞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려다가 넣을 위치가 없어서 넣지는 못했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주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주역이라는 거는 중국의 오래된 고전이면서 또 점술에 활용되는 그런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가 본인이 이 주역에 큰 흥미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또 작가의 경험이 소설에 반영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주역의 의미심장한 문구들이 나올 때마다 마치 하나의 시조를 읽는 것처럼 음미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는 첩보와 스릴러,
그리고 미스터리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몰래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장면들은 첩보물을 좀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요. 또 호텔에서 만난 미스터리한 남자와 얼굴을 모르는 책의 저자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은 아까 말했듯이 로드 무비스러운 그런 맛이 나기도 했고요. 또 이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가 상대의 신분, 상대의 인종, 그리고 상대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다루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감이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긴장되는 심리들이 엮여서 또 만들어내는 묘한 분위기가 작품 내내 감도라서 저도 덩달아 긴장하고 끝까지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 높은 성의 산의 리뷰를 낮춰보겠습니다. 저는 폴라북스에서 나온 국내 번역본으로 이 책을 읽었고요. 재미있었습니다. 하드 SF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대체 역사 소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